안녕하셨습니까? 잠깐 좀 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호텔에 들어올 때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돼서 저도 마스크 벗고 엘리베이터도 마스크 안 하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고 진작 그냥 의무 부과는 없앨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그게 좀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좀 불안해서 사실은 뭐 어저께부터 했던데 예정대로 사실 갔던 거고요. 오늘은 이 코로나 때 좀 짧게 하는 게 관례랬는데, 그래도 제가 맡았기 때문에 한 7시까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다 이제 의학 관련이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이라는 뜻으로 이제 COVID-19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정리해온 말씀들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병이 어떤지 말씀드리고요. 백신 말씀 좀 드리고, 항바이러스 치료제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역기관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방역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은 이제 질병의 이름인데, 아마 이제 코비드-19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제 뭐 영원히 그냥 아마 교과서에서도 코비드-19으로 실릴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는 게 병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게 병도 될 수 있고, 뭐 원인도 될 수 있고, 현상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원인 병원체는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그런 병원체입니다. 그래서 그 SARS 코로나 2가 있다는 것은 원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SARS-CoV-1은 이름은 SARS-CoV-1으로 안 붙였지만 사스를 일으켰던 병입니다. 2003년도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었고, 제가 그 당시에 중국 방문할 때 비행기가 도착하니까 다 그 자리에 앉혀놓고 방역복 입은 중국 검역관이 들어와서 그 승객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이 원격으로 쏘는 그 체온계를 재면서, 그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기 빨간 줄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제 검역을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전에 이번에 나온 게 7번째입니다. 그 전에 6가지가 있었고요. 4가지는 감기를 일으키는 아주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뭐 이름을 뭐 숫자와 기호를 막 붙여서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건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2003년도에 사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가 나옵니다. 사르스, 모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7번째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는 아무 탈 없었는데, 사스는 나와서 그냥 일단 소멸한 것 같고요. 굉장히 지독한 거였고, 머스는 지금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낙타가 이제 출산을 하는 지금 2월달 정도가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여행을 하시면 약간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중동 가실 거면 2월 전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병은 잘 알다시피 그냥 감기를 일으키는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상기도 감염이 들어가니까 목이 아프고, 콧물도 막 나고, 코가 막히고, 냄새도 떨어지고, 저도 작년 3월 달에 앓으면서 목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부어가지고, 제일 심할 때는 밤에 자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슬립 아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obstructive sleep apnea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 목이 부어가지고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코를 계속 골면서 숨을 못 쉬어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그냥 슬립 어택이 막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꼬박꼬박 심하게 조는 사람들은 이 목젖이 상당히 처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처음 나와서 인류를 공격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방어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밑으로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관지염 일으키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 폐에 들어가고, 폐에 염증을 일으키면 폐렴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폐렴을 일으키는 하나의 병균입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병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로 폐렴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그까지 가면 폐렴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 폐렴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ARDS라는 Adult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복이 안 되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더라도 폐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라는 게 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폐를 갈아 끼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이식 수술이 최근에 제가 안세아에서 모르겠는데 한 우리나라에서 한 20건 이상 됐고요. 제가 근무하는 한림대 성심병원 평촌에서도 한 2건, 한 3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트랜스플란트 좀 특화시켜가지고 좀 많이 한 편인데요. 그리고 이제 살아났고, 처음 그 폐이식을 해서 살아났던 환자가 대구 경북에서 처음 터져가지고 환자가 갈 곳이 없어서 전국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50대 여자가 갈 데가 없다고 지금 인천까지 간다고 하는 소식을 그때 제가 듣고 있었는데, 인천에서 안 받아줬죠. 시장이 못 들어온다. 우리 인천 지역에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인천 의료원도 마찬가지. 여기 뭐 의료원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안 받고 그냥 돌렸습니다. 소식이 실시간으로 연락이 오니까 그러면 이제 원주 기독병원 간다 이러더라고요. 가다가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인공호흡기 달고, 인공호흡기는 오래 못 답니다. 그리고 이제 굳어버리면은 못 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크모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인공심장 심폐기죠. 그래서 바깥에서 산소를 불어 넣어주는 거. 그걸 하면 그냥 의식은 말짱한 상태로 기계 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몇 달 하다가 그것도 끝까지 못 하니까 폐를 한번 갈아 끼웠죠.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서 9달 만에 대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용은 아마 몇 억 나왔을 겁니다. 에크모 그 한번 돌리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에크모를 돌릴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한 150명에서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치명률이 처음에는 굉장히 높았죠. 100명 걸리면 4명이 중환자실에 실려갔고, 20년 2월, 3월, 4월 기준입니다. 4명이 실려갔고, 그 중에 절반은 사망입니다. 치명률이 2%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아질 때가 한 0.05% 정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40분의 1로 이제 확 줄은 상태고,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서 0.0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백신 연구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신 연구하는 정부 부처가 있어야지, 그 관할 부처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일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산도 나오고. 우리나라에 이 백신 연구과라는 게 언제 생겼을 것 같습니까? 2012년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죠. 백신 주권이라고 외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공공기관에, 그 정부기관에 백신 연구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긴 것은 2012년 국립보건연구원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지식이 좀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남들은 다 백신과로 당기고, 우리나라에서 백신 얘기가 그래도 질병관리 당시 본부에서 관심 있는 인사들이 백신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소위 그 당시에 방역을 지도하는 지도부는 항체치료제에 매달렸죠. 뭐 회사의 항체치료제가 백신을 이기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항체치료제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일라이릴이라는 그 유명한 회사들, 그 다음에 리제논에서 만들어서 로시에 팔고 했던 여러 가지 항체치료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브실드라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것도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뀌면은 항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체가 계속 잡는다고 해도 그 치료를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오래 가면은 이제 시럼 시크니스라 그래서 안티젠 안티바디 리액션이 생기고, 그게 또 면역 관적이 생기고, 김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리석게도 항체 치료제에 우리는 올인하겠다. 백신 계약은 지금 서두르지 마라. 그렇게 한 게 2020년 아마 6월, 7월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나요? 뭐가 없나요? 그냥 마음만 먹었으면 됐었고, 그쪽 백신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죠. 왜 한국이 백신을 안 사지? 정말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가 OECD 하지만 아마 OECD를 중심으로 돈이 있는 여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백신 사업을 제일 꼴찌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21년 2월 달에 그것도 맛보기로 겨우 몇 개 와가지고 보건의료원부터 먼저 맞추기 시작했죠. 예,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원래 백신은 사실은 그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지만 바이러스를 살짝 죽여가지고 살짝 약하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바이러스에다가 이제 안에 있는 cDNA라는 걸 바이러스의 그 원료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항체 원료가 되는 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였죠. 다 지고 마지막에 승자는 지금 mRNA가 남았습니다. mRNA는 설계를 해갖고 만들었는데 석 달이면 끝납니다. 예. 그래서 그 mRNA 이렇게 모양만 조금 바꾸면 금방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았고 유전자 물질을 집어넣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있었지만 사실 mRNA는 우리 몸에 어디에 집어넣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분해가 돼서 없어집니다. 우리 몸엔 mRNA를 분해하는 mRNA라는 효소가 사방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치료제로서는 분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해되지 않는 기술을 만든 게 그 바이오엔텍이라는 이제 독일에서 만들었고 모더나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제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술만 있으면 mRNA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mRNA 요렇게 해서 합성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가 백신에서 이가 백신까지 나왔고 지금 우리가 계량 백신이라고 부르는 바이밸런트 백신은 우완종 원래 오리지널 타입에다가 플러스 지금 오미크론의 BA.4.5 기반을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주는 효과가 있으면서 지금 나오는 BA.4.5의 효과가 있어서 요건 아직까지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60세 이상이면 맞으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부작용도 이제는 일단 몇 번 맞고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부작용 10분의 1로 확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소위 말하는 이제 효능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지금 저는 이 약을 한번 먹었습니다. 걸렸을 때 팍스로비드라는 약 먹었는데 800불짜리입니다. 거의 뭐 100만 원짜리죠. 라게브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동에서 시오노기 회사 일본에서 갖고 와서 이제 할래다가 지금 조금 안 되고 있는 것도 한 7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여기 혹시 투자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풍제약이다, 뭐 종근당이다, 뭐 등등 해갖고 많이 했죠. 이제 소위 점잖게 말해서 드럭 리포지셔닝인데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소나타 부속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아반테나 아니면 뭐 딴 차 거 이제 갖고 와서 한번 끼워보는 거죠. 예, 그런데 다 실패했죠.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그 모 회사에 이제 이사가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자꾸 뭐 어떻게 하길래 야,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 제가 투자를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역시 알면 안 됩니다. 알면. 예, 그때 처음에 같이 올라갔으면 갔다가 빠지면 되는 건데요. 다 실패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중에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랑 그 일본 약은 프로테이스 이니비터이고 그다음에 라게브리오라는 것은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대로 주입해서 주면서 바이러스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복제를 못하게 만드는 거고 프로테이스 이니비터인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자체를 복제를 못하게 하고 이제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약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이 약은 상당 기간 변이에 상관없이 효능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방역기관 역사는 제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으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1894년 고종이 위생청을 설치를 하는 것이 아마 대한제국 하면서 아마 그렇게 처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방되고 뭐 전쟁 끝나고 이제 어수선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가 1963년도에 국립보건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미국의 NIH 같은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란 걸 만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산하 내지는 이제 대등한 위치로 들어가면서 질병관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게 됐고 그 계기가 2003년도에 사스가 나오고 하면서 당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데 이걸 질병관리본부를 만들고 연구는 좀 밑으로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 2016년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제 소위 정부에서는 1급 기관입니다. 실장급 기관이고요. 2016년도에 메르스가 끝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뒀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이제 차관급 기관을 만들고 그때 이제 첫 공모에서 제가 들어가서 2016년도 2월 초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 2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정부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한 17년 7월 달까지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 9월에 질병청이 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가서 일하면서 한 2달 일해보니까 이거 본부로는 안 되는구나.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병청을 만들어야 되고 질병청을 해도 역시 보건복지 외청이니까 질병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낫겠다. 식약처가 그렇게 나가 있거든요. 식약처가 약물과에서 식약청이 됐다가 식약처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엄청난 그 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식약처가 간 걸 보면서 이 질병관리본부는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엄청난 추람을 갖고 있고 제가 청이 되자고 운동을 하고 다니니까 아마 미워서 더 빨리 쫓겨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연치한 게 결국은 청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방역 정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좀 이렇게 방역 자꾸 바뀔 때에 한 번씩 큰 사건이 터져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뭘 해갖고는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이제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약처도 그렇고 질병청도 그렇고 그 안에서 정말 일을 하는데 조직을 더 키우고 싶고 전문성을 더 가미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사건이 하나 터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터지면 그때부터 자꾸 이제 조직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003년 사스로 질병관리본부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신종플루 때 질병관리본부가 좀 잘했는데 2015년 멀스 때는 또 좀 많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16년도에 자금기관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 질병청 다음에 한 5년 뒤쯤에 AI 같은 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에이비안 인플루엔자요. 터지면 아마 그때는 질병처가 되거나 아마 보건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방역정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 제가 1시간 이상 드려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저의 판단이 약간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 내지 코멘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정책 컨트롤타워 문제입니다. 컨트롤타워가 과연 누구이냐? 이 방역정책 누가 하느냐? 과거 정부뿐만 아니라 문정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합니다. 청와대가 하는 건 뭐 확실합니다. 청와대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됐든 보건복지부가 됐든 그들이 내부적으로 일하는 거에 한 50%는 청와대 보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청와대 각 부처별, 청와대에 있는 각 실별로 오더를 막 내리면은 쭉 떨어져서 밑에서 써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해가 충돌되면 또 그걸 정리시키고 하는데 마지막 결정은 이제 뭐 청와대 같으면 정책실장이나 뭐 무슨 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못한 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들어드리면 처음에 중국 안 막은 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죠. 중국을 막았으면 우리가 대만이나 베트남 같이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고 뉴욕에서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던 그 뉴욕에서 환자들이 벤틸레이터 2개 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기계 하나에 이 파이프를 2개 대고 없으니까. 그때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제발 벤틸레이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국에 호소를 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이 당했습니다. 대구에서. 대구 계명대학병원이 이사가고 그게 마침 빈 병원으로 남아있어서 그랬지. 안 그랬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이 중에도 아마 자원봉사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원봉사 다 갔습니다. 대구가 어떤 도시입니까? 의과대학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경북 지역에 그 천복단지가 있는 데고요. 부속 병원이 한 5개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 2개 나머지 하나씩 있고. 그런 병원에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고 뭐가 안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을 제대로 막고 좀 통제를 했더라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뭐 국경을 막으면은 뭐라 그랬죠? 밀항이 생겨가지고 뭐 환자가 뭐 더 들어오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전문가라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도입이 지연됐던 잘못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것은 나중에 왜 그래 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예, 어떤 국가 권력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금 뒤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참 많았죠. 근데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 다음에 2020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1240명을 쳤는데 그때 뭐 온 세상이 쥐죽은듯 조용했습니다. 지금 뭐 10,000명 나와도 이제 웃으면서 다니죠. 물론 그때는 치명률이 높았고. 그때 이제 깔아앉았던 계기는 폭설이 오면서 사람들이 안 움직여서 사실은 깔아앉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백신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저절로 깔아앉기만 기다리는 거였는데 그 뒤로 거리두기를 너무 과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손자가 둘인데 이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4월, 5월까지. 그래서 몰래 한 번은 봤지만 이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이 못 보게. 그래서 뭐 한때는 2사람만 모이게 한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가족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그렇게 해대면서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리한, 예. 그 당시에도 무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그 거리두기라는 게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어진 거죠. 자, 헬스클럽에 가면은 그 음악을 80비트 퍼 미니트 120비트인가요? 하여튼 그 빠른 노래는 안 됩니다. 예, 빠른 노래는 하면은 비말이 튄다고. 그다음에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되고 뭐 이런 하여튼 이상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2021년도 가을에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를 강행을 하죠. 자, 이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중환자가 상승하고 있었고 치명률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강행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환자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2월 중순쯤에는 드디어 중환자실이 망가집니다. 환자가 들어오면은 들어갈 데도 없지만 빨리 죽는 거예요. 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면 그냥 며칠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이 차고 응급실이 안 돌아갔었죠. 무리한 강행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때의 12월 달에 2021년 12월 5주 동안에 2,1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또 다른 2,100명이 다른 병인데 제때 치료 못 받아서 초과 사망, 익세스 데스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우리 다 알고 있었고 그해 11월 말에 오미크론 우리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미크론 터지죠. 오미크론 때문에 62만 명 기록했지 않습니까? 터졌는데 신속 항원 키트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온라인에 판매 금지하고 뭐 5개 이상 판매가 안 되고 그런 일을 했었죠. 우리나라의 신속 항원 키트 하루에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70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신속 항원 키트 한번 제대로 못하게 또 그렇게 했었죠. 첫해 마스크 대란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결정들이 과연 마스크 전문가가 그러니까 신속항원의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결정했겠느냐라는 거죠. 거리두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전문인들이 모여서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쭉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부가 바뀌고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가끔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합니다만은 일단 용산에서는 저한테 한 번도 전화가 안 옵니다. 예, 전혀 안 옵니다. 그리고 질병청의 주목과장들도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지난 여름만 해도 너무 이상해요. 전화가 안 와요. 이러는 거예요. 예, 용산에서 전화가 안 오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떤 과장 중에 하나는 자기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이제 그쪽에 이제 어떻게 되면 그건 사회수석의 밑에 있는
비서관, 수석 비서관 밑에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행정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럴 정도로 그냥 맡겨두고 한다는 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좀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고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입국자 정책 1월 1일부터 중국을 일단 스톱시킨 것은 아마 상당히 반응도 좋고 저희로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다고 보는 것이고 마스크 단계 수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4가지 지표를 그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지표를 제시를 하고 그 지표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갔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마스크 완전히 이제 어디든지 그냥 안 써도 되는 마스크를 안 들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때가 곧 올 거고 의무 격리도 이제 조만간에 해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아프면 병원 가서 독감같이 진단받고 치료받고 끝내는 일반 의료 체계로 그냥 넘어가는 거 건강보험에서 해결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주장을 꽤 오랫동안 해왔지만 사실은 이 보건에 관한 보건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일본이나 미국이 사실은 보건부가 따로 있지 않아서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뭐 OECD 국가는 10나라 중에 7개 한 67%가 그냥 디파트먼트 헬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가 뭐 예산 한 90% 잡아먹고 있죠. 근데 보건이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 심의회라고 있는 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정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아무도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있는 게 의협의 보건의료 정책 연구소인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영향력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은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떼난 정책부서, 질병청 실무부서,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식을 떼고 식은 농림부 주고 약을 하는 약무부서, 그다음에 보건 중에서 환경보건, 학교보건, 국방보건, 산업보건 이런 쪽으로 묶으면 보건부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